여러분, 욕실이나 집안벽에 시커먼 곰팡이가 생긴 걸 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환기가 잘 안 되면 어느새 모서리나 타일 사이사이에 검은 점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대부분 락스 한번 뿌리면 되겠지 하면서 대충 닦아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자리에 또 곰팡이가 올라오죠.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다고 생각해도 일주일, 열흘 지나면 다시 검게 변해 있어서 도대체 왜 이럴까? 하며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사실 곰팡이는 단순한 얼룩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면만 닦아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진짜 해결되는 거죠. 더욱이 곰팡이는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곰팡이를 뿌리째 완전히 없애고 재발까지 막는 정확한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예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순서가 틀리면 효과가 없거든요. 혹시 내 집은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이미 늦은 게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상태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발견하면 바로 락스를 뿌리고 닦아내려고 하세요. 하지만 그건 마치 병의 원인은 찾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려는 것과 같아요. 곰팡이가 왜 그 자리에 생겼는지, 어떤 조건 때문에 자라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곰팡이는 아무 곳에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습기가 많고 영양분이 있고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주로 생겨요. 그 중에서도 타일 줄눈,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배수구 주변 같은 곳이 특히 취약하죠. 혹시 여러분 집에서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생긴다면 그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표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보세요. 만약 미끄러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유막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거칠거칠한 느낌이 든다면 시멘트나 타일 본체가 노출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이신 김순자님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인데 화장실 하단 부분이 늘 시커멓게 변해서 고민이셨어요. 매주 락스로 닦아내도 일주일 만에 또 똑같은 자리에 곰팡이가 올라오는 거였죠. 처음에는 우리 집이 특별히 습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같은 구조의 다른 집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의아해 하셨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화장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타일 사이 줄눈이 일부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막이 벗겨져서 시멘트가 노출된 상태였던 거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유막이 벗겨진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타일 뒤쪽이나 벽 안쪽에 습기가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만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안쪽에서 계속 습기가 공급되어서 곰팡이가 다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샤워할 때 물이 튀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였어요. 매일 샤워하면서 그 부분에 물이 계속 튀었고 유막이 손상된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면 청소가 아니라 근본적인 방수 작업이 필요했어요. 줄눈을 다시 메우고 유막을 새로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했던 거죠. 그분은 우선 손상된 줄눈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발랐어요. 그리고 벽면 전체에 방수 코팅을 다시 했습니다. 조금 번거로웠지만 이 작업을 한 후에는 정말로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작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걸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몇 년간 매주 락스로 닦는 수고를 했던 게 아까우셨던 거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곰팡이 제거의 첫 번째 단계는 원인 진단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왜 그 부분에 습기가 계속 공급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디서 생기는가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단순히 보이는 곰팡이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왜 그곳에 곰팡이가 생기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청소하기 전에 30초만 투자해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줄눈은 온전한지, 모서리 부분은 갈라진 곳이 없는지, 배수구 주변은 어떤 상태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면서 유막이 있는지 시멘트가 노출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진단 과정이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2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진단이 성공적인 곰팡이 제거의 첫걸음입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는 두 번째 단계는 곰팡이의 먹이를 없애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살균부터 하려고 하시는데 그럼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아요. 곰팡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시나요? 바로 기름때, 비누 찌꺼기, 샴푸나 린스 잔여물 같은 유기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타일이나 벽면에 얇게 막을 형성하고 있으면 곰팡이가 그걸 먹고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를 죽이는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유기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하는 살균 작업이 곰팡이에게 직접 닿을 수 있거든요. 2단계에서는 알칼리성 세제와 물리적인 힘이 필요해요. 알칼리는 기름기를 분해하는 데 탁월하고 물리적인 마찰은 찌꺼기들을 실제로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박병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박병호님은 오랫동안 택시기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평생 바쁘게 사시느라 집안일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쓰셨는데 은퇴 후에 시간이 생기면서 집안 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화장실 상태가 가장 신경 쓰였어요. 타일 사이사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특히 샤워부스 바닥은 미끄러운 막 같은 게 끼어 있었어요. 벽면도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었죠. 처음에는 락스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락스를 뿌리고 스펀지로 대충 닦았는데 그때는 깨끗해진 것 같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아졌어요. 더 답답한 건 누런 때는 락스로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락스 쓰기 전에 먼저 기름때부터 제거하셔야 해요. 샴푸나 비누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락스가 제대로 안 먹혀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봤어요. 우선 샤워할 때 사용하고 남은 샴푸 거품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었어요. 샴푸는 알칼리성이라서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청소할 때 그 샴푸물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도구였어요. 그냥 손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용도별로 다른 도구를 사용했어요. 타일 줄눈 같은 홈이 있는 부분은 칫솔 크기의 작은 솔을 사용했어요. 솔이 홈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누런때를 긁어내는 거죠. 평평한 벽면은 부드러운 패드를 사용했어요. 타일의 결 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문지르니까 미끄러운 막이 벗겨지면서 원래의 반짝거리는 표면이 나타났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바닥이었어요. 그동안 락스로만 닦아서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알칼리 세제로 솔질을 하고 나니까 바닥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미끄러운 막이 다 벗겨지면서 본래의 거친 타일 표면이 나타난 거죠. 이 과정에서 박병호님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제의 종류가 아니라 도구와 힘의 방향이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비싼 세제를 써도 물리적으로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표면만 그럴듯하게 보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분은 이후로 매일 샤워 마칠 때마다 1분 정도만 투자해서 샴푸 거품으로 간단히 솔질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매일 조금씩 하니까 찌꺼기가 쌓이지 않아서 큰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화장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타일이 원래 색깔을 되찾았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곰팡이가 생기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소는 세제빨이 아니라 손빨이더라고요. 좋은 도구로 제대로 문지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제는 정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곰팡이와의 첫 번째 전투는 물리적인 제거 작업이라는 거예요.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다음 단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욕실에 스펀지, 패드, 솔 이렇게 3종류의 도구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그리고 샤워 마치고 나서 1분만 투자해서 그날 사용한 샴푸 거품으로 간단히 솔질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하면 나중에 큰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유기물을 다 제거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락스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게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바로 석회질이나 탄산칼슘 같은 무기물 찌꺼기들이에요. 이런 무기물들은 주로 물때로 나타나죠. 타일이나 유리에 하얗게 얼룩지는 자국들이 바로 그거예요. 특히 물이 자주 닿는 부분에는 이런 무기물들이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런 무기물들이 알칼리성 세제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보면 무기물은 산성으로 중화시켜야 제거가 쉬워져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산성 린스가 필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락스로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무기물막이 남아 있어서 락스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요. 마치 더러운 옷에 표백제를 바로 쓰는 것과 비슷해요. 이명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이신 이명희님은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는 분인데 집안 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샤워부스 유리문이 늘 뿌옇게 가려져 있어서 고민이셨어요. 처음에는 시야가 가려지는 게 불편해서 락스로 닦아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더 세게 문질러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락스 냄새만 심해져서 환기를 시켜야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딸이 엄마, 유리 청소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알려준 거였는데 물때는 산성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산성 세제를 구입해서 사용해 봤어요. 하지만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앞서 사용한 알칼리성 세제와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충분히 헹구는 과정이 꼭 필요했어요. 순서는 이랬어요. 먼저 알칼리성 세제로 기름때를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헹궈서 알칼리 성분을 완전히 없앤 다음 그때 산성 린스를 발라서 물때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산성 린스를 바르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던 탁한 막이 마치 벗겨지듯이 제거되었어요. 유리가 완전히 투명해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요령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닦으면 줄무늬가 생기거든요. 유리는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세로 방향으로 일정하게 닦아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산성 린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해요. 산성 성분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다른 세제를 쓸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명희님은 이 방법을 익힌 후로 샤워부스뿐만 아니라 집안의 다른 유리창들도 같은 방식으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창문, 베란다 유리문까지 모두 맑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수도꼭지 주변의 흰 얼룩들도 산성 린스로 깨끗하게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수도꼭지가 새 것처럼 반짝거리게 되었죠. 그분은 지금도 이 순서를 철저히 지키고 계세요. 알칼리로 유기물 제거 충분한 헹굼 산성으로 무기물 제거 다시 헹굼. 이 4단계만 지켜도 웬만한 얼룩은 다 제거할 수 있다고 하세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샤워부스 유리는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때가 생기는 속도도 훨씬 느려졌고 생겨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청소에서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세제를 써도 순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유리나 스테인리스 부분을 청소할 때는 꼭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알칼리 헹굼, 산성 헹굼. 그리고 유리는 모서리부터 세로 결로 닦아야 줄무늬가 생기지 않아요. 산성 제품을 사용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물로 헹궈서 다른 성분과의 반응을 막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드디어 락스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락스 사용법을 잘못 알고 계세요. 락스는 만능 청소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수한 약품이에요. 그래서 사용법도 까다롭고 주의사항도 많아요. 우선 락스를 언제 써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해요. 락스는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서만 써야 합니다. 다른 세제와 절대로 섞어서 쓰면 안 되거든요. 섞이면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앞에 2단계, 즉 알칼리로 유기물을 제거하고 산성으로 무기물을 제거한 다음 물로 충분히 헹궈서 다른 성분들을 완전히 없앤 후에야 락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락스의 역할은 3가지예요. 첫째, 곰팡이나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 둘째, 악취를 없애는 탈취 작용. 셋째, 색깔을 하얗게 만드는 표백 작용. 이 3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곰팡이 제거에서는 살균 작용이 가장 중요해요. 최달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이신 최달수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일 때문에 여러 집의 청소 상황을 자주 보게 되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경험적으로 잘 아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도 락스 사용법을 잘못 알고 계셨어요. 다른 세제와 함께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알칼리 세제에 락스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산성 세제 바로 다음에 락스를 뿌리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자극적인 가스가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청소하니까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기침이 심해지고 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화장실에서 이런 방식으로 청소하면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농축되는 거였어요. 한 번은 청소 중에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밖으로 나와야 할 정도였죠.
그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락스는 반드시 단독으로 써야 하고 다른 세제를 다 헹군 후에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농도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락스는 원액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물에 희석해서 써야 해요. 보통 물 10에 락스 1 정도의 비율로 희석하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찬물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희석하면 염소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서 위험해요. 반드시 찬물을 사용해야 해요. 최달수님은 이 방법을 익힌 후로 락스 사용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 되었어요. 먼저 다른 세제로 청소를 다 마치고 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 그때 희석한 락스를 뿌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어요. 락스가 곰팡이를 죽이는 동안 염소 가스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환기가 안 되면 이 가스가 축적되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15분 후에는 반드시 대량의 물로 헹궈줬어요. 락스 성분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다른 세제를 쓸 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락스 자체도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오래 두면 안 되어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곰팡이 제거 효과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어요. 기침이나 목 아픔 같은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죠. 6개월 정도 이 방법으로 청소를 계속하니까 곰팡이가 재발하는 주기도 훨씬 길어졌어요. 제대로 된 살균이 이루어져서 곰팡이 포자들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계세요. 락스는 반드시 마지막에 단독으로 희석해서 환기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15분 후에는 꼭 대량의 물로 헹구는 것도 잊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락스가 강력한 만큼 올바른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락스를 사용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찬물에 10대 1로 희석하고 다른 세제와는 절대 섞지 말고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하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후에는 대량의 물로 헹궈서 락스 성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이 순서만 지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제거해도 환경이 그대로라면 곧 다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곰팡이가 다시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물기 때문입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70% 이상인 환경에서 급속히 번식해요. 그래서 습기만 잘 관리해도 곰팡이 재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습기 관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물기를 빨리 제거하는 것, 둘째는 환기를 통해 습한 공기를 내보내는 것, 셋째는 표면을 코팅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 넷째는 제습을 통해 공기 중 습도를 낮추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실천이 어려우시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세이신 윤하나님은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인데 직업 특성상 위생과 청결에 대한 기준이 높으신 편이에요. 그런데 은퇴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 곰팡이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화장실과 주방 싱크대 주변에 곰팡이가 자주 생겨서 고민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4단계 방법으로 깨끗하게 제거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생기는 거였어요. 분명히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는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언제, 어디서, 왜 생기는지 메모하면서 기록을 남겨본 거죠. 한 달 정도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곰팡이가 생기는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샤워를 한 후, 빨래를 한 후,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는 때 이후에 집중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장소도 물이 자주 닿거나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곳들이었죠. 이 패턴을 파악한 후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샤워 후 물기 제거였어요. 스퀴즈라는 도구를 구입해서 샤워가 끝나면 벽면과 바닥의 물기를 쓸어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해보니까 효과가 확실했어요. 물기를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안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습도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환기였어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화장실 문을 30분 동안 열어두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창문도 조금 열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었지만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세 번째로 한 일은 줄눈 코팅이었어요. 타일 사이 줄눈 부분에 방수 코팅제를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이 작업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효과는 정말 좋았어요.
네 번째로는 배수구 관리였어요. 배수구에 트랩을 설치해서 하수에서 올라오는 습한 기운과 악취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EM 미생물제를 부어서 배수관 내부의 유기물을 분해시켰어요. 마지막으로는 제습기를 활용했어요.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기를 틀어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했어요. 이 정도 습도에서는 곰팡이가 번식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종합적인 습기 관리를 시작한 후 6개월이 지났는데 곰팡이 재발 주기가 크게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곰팡이를 제거해야 했는데 이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간단히 청소하면 될 정도가 되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집안 공기가 훨씬 쾌적해졌다는 거예요.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니까 곰팡이 냄새도 없어졌고 전반적으로 상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스퀴즈로 물기 제거, 30분 환기, 연 1회 줄눈 코팅, 배수구 트랩 설치와 EM 미생물제 사용, 그리고 제습기 활용. 이것들이 일상의 루틴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곰팡이 예방이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별로 번거롭지 않고 효과는 정말 확실해요. 여러분도 샤워 끝나고 스퀴즈로 물기 제거하기, 30분 환기하기, 제습기로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기, 이 3가지 루틴만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줄눈 코팅과 배수구 관리도 해주시고요. 이런 작은 관리가 모여서 곰팡이 없는 깨끗한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진짜 문제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드린 5단계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두 번째, 알칼리성 세제와 물리적인 힘으로 유기물 제거하기. 세 번째, 산성 린스로 무기물 제거하기. 네 번째, 락스로 살균하되 반드시 마지막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다섯 번째, 습기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하기. 이 5단계를 순서대로 실천하시면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곰팡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중요한 건 각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안전 부분은 꼭 지켜주세요. 락스는 절대 다른 세제와 섞어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환기하면서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대량의 물로 헹궈서 잔여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방도 중요해요. 아무리 완벽하게 제거해도 습기가 그대로라면 곰팡이는 다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스퀴즈로 물기 제거하기, 환기하기, 제습하기 같은 간단한 습관들이 곰팡이 재발을 크게 줄여줄 거예요. 혹시 내 집은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떤 상태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개선할 수 있어요. 다만 심한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해야 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세요. 샤워 후 1분만 투자해서 스퀴즈로 물기를 제거하거나 환기를 30분 더 하거나 제습기를 활용해서 습도를 관리하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집을 훨씬 더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곰팡이 없는 깨끗한 집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